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결산서를 통하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결산서를 통하여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자료는 많은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시설들 중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 시설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는 시설도 아니고 그냥 그 많은 결산서들 중에서 제가 한 군데만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자료고요. 이 시설의 이름과 위치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제공해 드리지 않고 이 시설에서 2019년도에 올려놓은 그 결산서의 내역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뿐만이 아니라 방문요양, 또 다른 복지시설들에 대한 모든 결산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설명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결산서를 보려면은 결산서가 다 들어있는 그 사이트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 검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조금 키워서 보실까요? 화면을 좀 더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방문요양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인력변경 신고도 하시고 그리고 결의서도 입력하시고 그래서 잘 아시는 그런 사이트죠. 그런데 이 사이트에 이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좀 잊어버리고 계시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정작 자기 시설들의 결의서를 물론 이 결의서 입력을 대행해주는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의서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실제 결의서를 입력을 하면, 즉 돈 쓴 내역들을 입력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그 노인복지시설의 결의서 내용을, 결산서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안에는 우리나라 모든 노인복지시설 또는 복지시설들의 그 결산서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요즘 뉴스에서 보고 있는 나눔의 집,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결산서조차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그 결산서를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이 메뉴 중에서 공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시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 공시에서 우리나라 복지시설들의 모든 결산서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공시에 메뉴가 총 3개인데요. 하나는 시설 공시, 하나는 법인 공시, 하나는 장기요양기관 공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설 공시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그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올리는 결산서, 예산서 또는 후원금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시설 공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공시는 뭐냐면은 사회복지 법인 같은 그런 법인들의 결산 내역, 예산 내역, 후원금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 법인 공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장기요양기관 공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장기요양기관들의 예산서, 결산서 이런 것들이 공시되어서 올려지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 주간보호시설 이런 시설들이 시설 공시에다가 지금 이제 올리고 있었던 시설들이 있던 거죠. 이게 왜냐면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운영처에서 처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설 공시에다가 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장기요양기관 공시에다 올리라고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주는 바람에 처음에 결산서나 예산서를 올리던 시설들이 이 시설 공시에다가 올려놓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후에 이런 잘못을 알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서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인 기관들은 이 장기요양기관 공시에다 올려라 라고 수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설에서 혹시 우리 시설이 시설 공시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은 장기요양기관 공시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겠죠. 다만 장기요양기관 공시에다 올리는 기관들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인 시설, 그리고 이전에 장기요양보험법만 가지고서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장기요양기관 공시에다 올린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잖아요, 보호자분들은.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는 요 시설 공시와 장기요양기관 공시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그 시설의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공시 메뉴에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지금 로딩이 되고 있죠. 자, 로딩이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시설, 지역과 또 시군구, 또 연도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 연도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연도를 눌러보면 2020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020년을 선택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 시설에서 2019년에 올려놓은 결산서, 예산서의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 즉 만약에 이걸 2019년으로 맞추면은 2018년도에 올려놓은 해당하는 결산서 내역들이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2020년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2019년도에 그 결산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결산서는, 자, 이 결산을 다 올려놓은 시설들 중에 한 군데를 제가 한번 임의로 선택을 해봤어요. 뭐 물론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그 결산서 내역들을 제가 뭐 10군데 한 이상 다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뭐 여러 군데를 다 검색해가지고 다 검토해봐가지고 그 중에 좀 문제가 더 심각하겠다 생각하는 시설을 선택하겠다기보다는 그냥 노멀하게 그냥 뭐 이 중에 한 시설을 이 많은 자료를 결산서로 올려놓은 시설들 중에 그 한 군데 시설을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올려놨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문제가 더 심각해서 이 시설을 타겟으로 제가 올렸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많은 시설들이 다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시설을 제가 선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간보호시설, 제가 선택한 선정한 어느 시설의 주간보호시설의 2019년도 결산서 내역을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결산서를 보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기에 앞서서 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교육과 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는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 주체,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또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많은 또 시군구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회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 수입은 어떻게 입력해라, 결의선은 어떻게 입력해라, 각 항목들 관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항목들은 무엇이다,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회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회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적정한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그게 먼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계 교육이겠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설에서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들은 각 시설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구매하는데 얼마가 든다든지, 전기세나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회계에 맞춰서, 관항목이라고 하죠. 그런데 맞춰서 이제 이걸 다 나눈다든지 또 입력한다든지 그런 위주의 회계 교육을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설에서 어르신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영비 지출이 적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르신들께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회계를 입력하고 작성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계 교육이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그런 회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경영자 교육으로도 뭐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은, 회계 교육이라는 게 꼭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하는 방법, 회계 뭐 방식 이런 것들보다도 적정한 수입, 적정한 지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운영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어르신들께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뭐 우리 법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본인 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영업 정지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그 인천의 한 주간보호시설의 결산서 내용인데요. 결산 대상 연도는 2019년이죠. 그래서 보고가 2020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천의 한 주간보호시설인데 개원을 2018년 11월에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2019년도에는 여기에 인원이 뭐 전체 100% 다 차서 운영되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20년 4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59명이었고 그리고 현원이 48명이다. 그러면은 거의 2019년도 말쯤에 가서는 40명 정도는 다 입소가 되어 있겠구나, 이용을 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시설에서는 2019년 12월 정도 때 한 40명 정도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는 한 25명 정도가 이 2019년도에 운영되어져 있지 않았을까. 뭐 물론 이제 그거는 20명에서 25명이 될 수도 있는데 평균을 내봤을 때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20명에서 25명 사이. 물론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그 시설에 몇 명이 입소해 계셨는지 들여다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 시설에 몇 명이 입소해 계셨는지는 봐야 되는 거겠지만은 요 결산 내역으로만 봐서 그냥 이해를 했을 때에는 한 20명 정도에서 25명 정도 계시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그냥 유추를 해보는 거죠. 뭐 물론 이 시설에 갑자기 2019년 12월에 한 30명 어르신들이 확 들어와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 시설의 어르신이 정말 한 뭐 10분 정도밖에 안 계셨다 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생각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어르신의 입소가 뭐 그 입소하는 가능성이 12월 달에 뭐 30명이 갑자기 확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어르신의 입소가 갑작스럽게 한 달에 뭐 30명이 확 들어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어르신 입소는 계속 이렇게 올라왔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중간 정도 지점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20명에서 25분 어르신 정도가 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세입결산서부터 나와 있죠. 세입결산서를 보니까 주요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본인부담금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라는 게 보여지죠. 자, 글자를 조금. 근데 이제 재밌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식재료비 수입에 대한 건데, 지금 식재료비 수입이 77만 5천 원밖에 발생을 안 한 상황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식재료비 수입 결산이 77만 5천 원이었더라. 자, 여기 시설에 제가 그 정보를 조금 보니까 그 식재료비 수입, 식재료비 단가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이제 봤는데요. 그 식재료비 단가나 그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자, 바로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죠. 롱텀케어 우리 잘 아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그 중에서도 여기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 있죠. 이걸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 시설에 대한 정보를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시설을 조회를 해보니까 대략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한 5천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위가 5천 원으로 여기 맞춰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식재료비 수입이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77만 5천 원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 77만 5천 원을 먼저는 12개월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64,583원씩 식재료비가 들어왔다는 거죠. 수입으로. 자, 그럼 이 시설이 만약에 한 달에 한 22일 정도 운영을 했다. 나누기 22를 해보면 알겠죠? 그럼 하루에 식재료비 수입이 2,900원이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명도 안 계셨다. 라는 내용으로 역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설에서는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본인부담금 수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시설에서는 지금 어르신이 한 분밖에 안 계셨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죠. 즉 뭐냐면은, 이 시설은 2019년 한 해 동안에 식재료비를 거의 안 받았다라고 이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왜 식재료비를 안 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뭐냐면은 그냥 스토리상, 저희가 이제 케어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제 케어 스토리라는 거를 저희 이름에도 넣은 건데, 왜냐면은 지금 보면 2018년 11월에 개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이제 유치하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르신들께 할인을 해드릴 수 있는 그 항목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한 거냐면 바로 이 식재료비 수입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에는 어르신들께 식재료비를 받지 않고 운영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77만 5천 원밖에 수입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이 시설은 아예 식재료비를 어르신들로부터 안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굉장히 문제가 벌어지죠. 어르신들께 그럼 과연 식사를 잘 제공을 해드렸는지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거는 장기요양급여 수입은 또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어요. 거의 3억 가까이 육박하게끔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또 매칭을 해볼 수 있냐면은, 자, 장기요양급여 수입과 본인부담금 수입, 요거와 요거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2억 9,900이에요. 그리고 본인부담금 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자, 요 두 개를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해 보면은 현재 지금 여기 내용 중에서는 가상금이 없는데 뭐 이런 내용이죠. 10074 300만 원 플러스 299 216 6101.
더하면은 총 본인 부담금과 장기요양 급여 수입이 3억 1천만 원 정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억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0,074, 300 나누기 3억 1천만 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자, 이렇게 보면은 3%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이 전체 수입액의 3%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본인 부담금을 할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 물론 이 시설에 그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이 많아가지고 본인 부담금 자체를 안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 시설에 몇 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거의 뭐 대부분 많은 인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결산서만 가지고서는 어르신 몇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계신 건지는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시설에서는 지금 본인 부담금 수입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발생이 되어져 있다라고까지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설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이 많은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 수입에 대해서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또 보면은 이 기타 차입금이 2,500만 원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시설은 개인적으로 즉 돈을 빌려온 게 운영비 지출을 위해서 빌려온 부분이 2,500만 원을 빌려왔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설에서 수입으로 봤을 때 본인 부담금, 식재료비, 장기요양 급여 수입 요것만 가지고서는 실제로는 시설 운영이 조금 어려워서 돈까지 빌려와서 시설을 운영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2,500만 원을 빌려온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에 2018년도에 300만 원 정도 2월이 돼서 넘어온 거고, 뭐 이자 수입은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내용이 이 직원 식재료 수입이죠. 요게 이제 240만 원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240만 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나누기 12개월을 해보면은 한 달에 직원 식재료비 수입으로 20만 원이 발생했다. 즉 이거는 직원 식재료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직원으로부터 식재료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직원분들에게 심지어는 식재료까지 돈으로 받아가지고 직원분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했다라는 건데, 뭐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시설에서 종사자분들께 복리후생 차원으로 식사를 무료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급여에다가 비과세 항목으로 식사 비용, 즉 식대를 포함을 해서 종사자분들께 급여를 드리고, 그리고 종사자분들께서 다시 시설에서 식사를 드시는 만큼 시설에다가 식재료비, 식비를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 식재료 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든 직원으로부터 식비를 수납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 시설에 한 달에 지금 직원으로부터 식재료 수입을 받는 게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인데 이 시설에 과연 몇 명이 근무를 할까? 그럼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몇 명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시설장님, 그 다음에는 10인 이상 시설이니까 사회복지사님 계실 거고, 또 간호조무사님 계실 거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 두 분만 잡죠. 두 분 계실 거고, 또 운전원 선생님 식사 안 하신다고 또 저희가 하고, 또 사무원님도 아직까지는 안 계셨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5분 정도 최소한 인원으로 5분을 잡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만 원을 5분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분당 4만 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분당 한 달에 4만 원. 자, 그러면 이 한 분이
한 달에 20일 정도를 근무했다고 하면 나누기 20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한 끼에 2,000원 정도 수입을 직원분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식대 어디 나가서 밥 사서 드시면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2,000원 가지고 얼만큼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대목이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직원분들을 위해서 2,000원 받아다가 식사를 제공해 주는 수준이라고 했을 때에는 시설에서 그냥 어르신들 드시는 식사를 같이 이제 드신 상황인 건데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의 식단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기타 잡수입에 1억 1,6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1억 1,600만 원. 자, 그러면은 이 1억 1,600만 원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수입이 들어온 건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이 기타 잡수입으로 대부분 잡히는 수입이 예전에 지금 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수입을 이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수입이 1억 1,600이나 이제 발생을 한 건지는 실제로 이 시설에서 기타 잡수입에 무슨 항목이 발생한 건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 수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시군구 직원이라면요,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산에 대해서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좀 수입 항목만 짚어봐도 의심스럽게 좀 운영을 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수입을 이렇게 봤으니까 이번에는 실제 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세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급여로 1억 9천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죠. 자, 이 급여가 적정하게 지출이 됐냐 안 됐냐 뭐 그거를 저희가 논하기보다는 그냥 이 1억 9천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190 895 660 나누기 12개월을 해보면 알겠죠. 한 달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가 급여로 지출이 됐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급여가 대부분들이 이제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급했다고 해서 우리가 200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누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8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근무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뭐 또 한 사람이 대표자가 시설장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대표자 급여는 뭐 더블로 한 500만 원 받았다고 치면은 여기서 뭐 한 사람 뺀다고 해도 7명은 근무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인원이 7명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직원 식재료비 수입에서 한 5명 정도 근무했다는 건 안 맞는 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직원 식재료비 자체가 수입액도 적정하지는 못한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직원분들께 그 금액 가지고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식사는 제공을 해 주셨는지 직원분들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뭐 수당은 그렇다 치고요. 또 퇴직금도 이 시설에서 그래도 퇴직금은 적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은 한 7명 정도가 근무를 한 것 같은데 퇴직금은 2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1년을 근무를 한 상황인데 퇴직금이 200만 원이 적절한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나누기 12개월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6만 6천 원 정도밖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종사자가 7명이 근무했다고 했는데 7명 퇴직금으로 이게 맞나요? 결론적으로는 이 시설은 퇴직금을 그냥 형식적으로 200만 원 정도 그냥 적립해 놓은 상황이겠구나 라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자, 사회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또 흥미로운 내용 하나는 기타 기관 운영비가 3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관 운영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 다른 기관들과 어떤 뭐 공조관계를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설은 나름대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과 꽤 많은 접촉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가까이씩은 지출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식사도 많이 한 것 같고 다른 기관들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재밌는 내용은 이 직책보조비가 1,440만 원이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직책보조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종사자 또는 뭐 대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께 정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돈이 바로 이 직책보조비입니다. 즉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매달 이제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요 금액을 보니까 1,44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44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딱 120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종사자에게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20만 원씩 계속 지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시설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이 직책 어떤 보조를 하길래, 도대체 어떤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고 있길래 한 달에 120만 원씩 직책 보조비로 지출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설에서는 흥미로운 게 회의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회의를 위해서는 전혀 돈을 하나도 지출을 하지 않은 거죠. 즉 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종사자들 회의 때에도 어떤 뭐 간식이든 뭐 어떤 뭐 도구라든 그런 것도 살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운영위원분들이 시설에 오시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회의비가 지출이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일체 없었다. 그러면 시설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지출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580만 원 정도, 즉 6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6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꼴 되는 거네요. 자, 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뭐냐면은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또는 뭐 집기를 산다든지 또는 노무사 비용, 세무사 비용, 또 뭐 이런 전체적으로 그 시설의 실질적인 어떤 용품들을 구매하거나 수수료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의 비용인 거죠. 그래서 한 50만 원씩 지출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적게 지출한 비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설에서는 이런 그 잡다한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50만 원이면요, 요즘 뭐 노무사 그런 대행해주는 비용만 해도 뭐 10몇만 원, 15만 원 이렇고, 또 세무 비용도 5만 원, 뭐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그런 그 수수료로 또는 사무용품 집기 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을 아주 타이트하게 가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공공요금 및 재사공과금이 1,200만 원 정도밖에 발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공과금을 지출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뭐 이 밑에 혹시 연료비가 있는지 한번 먼저 볼까요? 연료비가 없네요. 연료비가 없는 걸로 봐서 연료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00만 원씩 정도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100만 원이 좀 적정한 것인가 라고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설의 넓이도 있고 그에 따라서 겨울철에는 난방비도 들어가고 할 텐데, 과연 이 100만 원 안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또 인터넷요금
전화요금, 또 TV요금, 또 수도세, 또 세금 나가는 것들, 또 보험료, 이게 다 100만 원 안에서 과연 가능할까? 좀 싶어지는 수치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 시설이 1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운영비는 타이트하게 최소한 지출 비용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설에서는 차량비가 1,400만 원 정도 들었죠. 그 얘기는 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어르신들 그 이동 서비스, 오전에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하는 부분에 1,4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르신이 10분 정도 될까요? 더 되는 거죠.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이상의 기름값 같은 부분들이 지출이 되고 있었다는 건데, 그 정도라고 하면은 뭐 어르신 뭐 한 20명 이상은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결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시설의 어르신들이 과연 제대로 식사는 하고 계셨는지 하는 의심점이 점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또 시설에서 제대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계셨는지 그런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임차료로 2,600만 원이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시설은 한 달에 임대료가 거의 200만 원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따지면은 22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알겠죠. 자, 26400 하나 둘 셋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220만 원인 거죠. 그래서 200만 원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고 2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200만 원, 2,600만 원이면 전체 4억 5,700인데 그 중에 2,600만 원이면은 퍼센테이지가 대충 계산이 되죠. 상당히 많은 비용의 임대 비용이 나가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여기 나왔네요. 기타 운영비가 1,6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었다. 이 기타 운영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비용이냐면은 종사자분들의 이런 복리후생 비용 쓴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런 기타 운영비예요. 제가 보기에는 종사자분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1,600만 원이나 뭐 썼다고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시설에서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관리비 뭐 이런 내용들을 이 기타 운영비에다가 입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운영비에 있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좀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기타 운영비에 어떤 걸로 지출을 했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내용의 항목이 되는 금액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설을 운영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종사자 복리후생 비용으로 썼다고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복리후생을 위해서 1,600만 원이나 썼는지, 그럼 굉장히 이 시설은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막대한 지출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어떤 개인을 위해서 지출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의 복리후생이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검토해 상황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하면은 운영비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런 내용의 수준의 운영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시설비로 35만 원이 들고 있어요. 자, 이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의 어떤 개보수 그런 거에 들어간 돈이죠. 그래서 한 35만 원 정도로 어떤 뭐 시설의 개보수를 좀 하지 않았나 싶어지는 거고, 자산 취득을 또 한 460만 원 정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시설의 어떤 건축물이나 토지 그런 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460만 원 들었다는 건데, 과연 어떤 건축물이고 토지길래 한 460만 원 정도 들었나 라는 거는 조금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거겠죠. 자,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데 한 53만 원 정도 들었다 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이거죠. 시설의 생계비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1,4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설은 보면은 세입에서 생계비 수입이
아까 봤을 때 77만 5천 원이었잖아요. 즉 어르신들께 77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지출은 먹는 데 지출은 1,400만 원을 지출했다라는 거죠. 즉 운영비에서 어르신들 식비를 더 지출했다는 건데 적정한 지출이 아닌 거죠. 어르신들께 그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수입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생계비가 지출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되는데 어르신들께 이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완전히 할인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설의 운영비로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을 했다. 즉 무상 제공인 거나 다름없는 수준인 거죠. 그렇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어르신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건데 자 그러면은 이 1,400만 원이 과연 적정한 수준의 금액인가 라는 거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그나마 이 1,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적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르신들께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해 드린 거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1,400만 원의 수준이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비용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했을 때에는 이 시설에서 제공한 그 식사의 수준은 굉장히 저급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172,330 나누기 12개월부터 해야 되겠죠. 한 달에 118만 원 정도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지출이 되었다는 건데 여기 시설에 지금 2020년도 그 식재료비 간식비의 단가를 보니까 5,000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어르신들께 그 식재료비 간식비를 그냥 안 받는 수준이었다고 계산도 해보고 했을 때, 자, 하루 어르신들 식사에 아주 적게 잡아서 이제 4,000원 들었다고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4,000원 정도 들었다고 계산을 하고, 한 달에 지금 이 시설이 대략 한 22일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먼저는 나누기 22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루 식사 비용으로 53,600원 정도를 지출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나누기 4,000원을 해봐야 되겠죠. 단가로 10, 100, 1000 4,000원을 하면은 여기 시설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13분이 이용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평균적으로 13분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위에서 이 어르신들 차량비 있죠. 이런 차량비에 1,400, 1,500이 들었잖아요.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는 비용보다도 밥값이 덜 들어갔다? 라고는 이해하기엔 좀 어렵겠죠. 즉, 이 내용 스토리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13분 이상 계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13분 정도가 아주 타이트하게 드실 만한 그런 밥값 비용을 가지고 어르신들께는 모집을 하기 위해서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아예 안 받아버리고 그리고 시설 운영비로 대신에 그 부분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생계비 즉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설에서 제공한 과연 식사가 좋은 식사였는가 라는 것을 한번 퀘스천 마크로 남겨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들 비누와 샴푸 같은 그런 걸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수용기관 경비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물티슈 뭐 이런 것들이죠. 물티슈 사고 뭐 이런 것만 해도 200만 원이 들었는데 비누 사고 칫솔 사고 이런 것들 먹는 대로 1,400만 원 가지고 이거 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비부터 볼까요? 의료비는 한 49만 원 정도, 즉 5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었다. 즉 어떤 뭐 의료비라고 하면 뭐 시설의 그 상비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4만 원 정도면은 좀 적게 지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는 5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자, 500만 원을 나눠 봅시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나누기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41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강사만 초빙을 한다 하더라도 강사 한 분이 하루 오는 데만 뭐 5만 원 정도 든다. 그럼 나누기 5만 원 해보면 되겠죠. 일십, 백, 천만. 그러면 한 달에 8번 정도 강사분이 오시는 수준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 4주로 나누면은 나누기 4 해보면 알겠죠. 한 달에 2번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까 하는 좀 의심점이 드는 거죠. 프로그램 강사로는 뭐 돈 거의 지출 안 된 수준인 거고, 더군다나 5021 720 자, 이 부분을 뭐 다시 한 달 비용으로 다시 나누면은 한 달에 41만 원이죠. 자, 근데 만약에 22일을 운영을 했다. 그러면 나누기 자, 22일을 해보면은 하루에 19,000원 정도 수준으로 지출을 한 거다. 그러면 이 시설에 20분이 계셨다. 나누기 20명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950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이루어진 거죠. 900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루에 1,000원 가지고. 그것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시설에서는 강사분들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초빙하고, 시설에서 그 프로그램 재료로는 뭐 대부분이 이제 종이로 하는 내용들, 색종이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A4 용지에다 그림만 그린다든지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프로그램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은 기타 전출금이 1,4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시설에 실제로 남은 금액인 거죠. 실제 수익인 거죠, 이게. 1,400만 원 수익이 남았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금액이죠. 그러면 이 시설에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같이 종사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시설장이든 뭐 그렇게 종사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급여를 책정을 해놓고도 이제 한 11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급여를 도대체 얼마를 책정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급여로 책정했다. 그럼 200만 원 수준일 건데 거기에 이제 한 110만 원 더해서 한 300여만 원 정도는 더 남긴 상황인 거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스토리 내용을 보면은 2018년 후반부에 개원을 해서 2019년도에 어르신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계비, 즉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아예 할인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 이용 비용을 확 줄였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식사는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식사 비용이 다 운영비에서 빠지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은 아주 타이트하게 줄여서 제공을 했다. 그리고 남는 비용으로 수익으로 가져갔다. 운영비도 줄여서 이제 가져간 부분이 이런 금액이다 라는 거죠. 더불어서 원금 상환까지 2,400만 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타 차입금으로 2,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2,5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거의 다 상환을 한 거죠. 갚아버린 거죠. 즉 운영비에 있어서 본인이 여기에다가 어떤 그 투자한 부분은 운영비 쪽으로 투자한 부분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르신들 운영비도 확 많이 줄이고 그리고 어르신들께 식사 제공해 드리는 것도 많이 줄여서 본인의 수익을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게끔 어떤 뭐 운영비 지출이 더 들지 않게끔 했다라는 걸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잡지출이 9천만 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부분에 잡지출을 썼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잡지출이라는 거는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이런 건데요. 뭐 어느 부분에 사례를 한 건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한 건지 거의 1억 가까이의 비용을 잡지출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 잡지출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내역을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18년 후반부에 개원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 부담금 수입만 딱 받고
그것도 거의 안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좀 여기 있는 시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어르신들께 받는 그 수입액은 아주 줄이고, 그리고 그 줄인 비용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 식사 제공해 드리는 걸 운영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그 식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시설에서 식사가 제대로 수준 있게 제공이 된 건지를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좀 식사의 수준이 낮을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단기간에 빨리 모집을 했고, 모집을 함으로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전출을 시킨 거죠. 즉 1,400만 원 플러스 이 대표자분이 아마도 같이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1,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익금까지도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이 대표자분께서 시설에다가 어떤 운영비 쪽으로 더 드린 내용은 거의 없었다라는 결론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르신을 빨리 모집하려고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할인해주고, 그리고 운영비에서 그 식비를 지출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출액을 줄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르신들께 좋은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보호시설의 그 운영 실태, 결산서를 통해서 운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렇게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죠. 어르신들께 정당한 비용을 다 받아서 그 비용으로 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어르신들께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어르신께 받는 비용을 할인을 함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결국에는 드시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먹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회의비 지출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는 과연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 외에도 더 많은 기관들에서 지금 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요. 이런 것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혹시 시설들 대표자분이나 또는 관리자분 또는 종사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시설에서 적정한 수입과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호자분들께서 보고 계신다면은 지금 이용하고 계신 시설의 지출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부 결산서를 통해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실태를 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번에는 노인 요양시설의 결산서를 보면서 운영 실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